그리고 이제 안내상 또 만나러 가죠. 500만 원 얘기를 하러. 여기서 이제 미자가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다가 합의금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게 노래 됩니다. 잘 부르시더라고.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뒷부분에 할 얘기긴 한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나온 음악이 이 노래방입니다. 이 영화는 단 한순간도 BGM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단 한순간도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 노래방만 나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르. 왜 BGM을 안 넣었을까는 제가 이따가.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때 맞아요. 미자가 자신의 추억을 이제 얘기합니다. 어릴 때 언니와의 기억, 3, 4살 때 뭐 어땠다. 7살 많은 언니가 그 마루에는 붉은 커튼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언니 얼굴이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해요. 아마 그때 아름다운 추억이 너무 아련했기 때문이겠죠. 미자야 하면서 자기한테 예쁜 옷을 입혀줬다. 그리고 미자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그 언니 얘기를 떠올리면서 미자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죠. 아마 지금의 현실과 너무 대비되기도 할 것이고, 그 장면이 참 이렇게 슬프면서 또 아름답더라고요. 고가도로 위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가도로, 강 위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자가 버스 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알고 보면 뒤에 나오지만 그게 이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목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강을 쭉 바라보는데 모자가 바람에 날려서 강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탁 떨어지죠. 그래서 모자를 한참 쳐다봅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모자는 이제 멋을 내기 위한 건데 자기를 꾸미는 어떤 한꺼풀이 살짝 벗어져서 추락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이 소녀가 거기서 낙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자가 그 소녀의 낙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자도 결국 거기서 낙하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을 보면. 딱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자가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크고 깊고 차갑고 이 무심한 강물과 정말 작고 얕고 예쁘고 흩날리는 이 모자가 딱 대비가 되잖아요, 장면이. 그 모자가 그 강에 떨어지면 찾지도 못할 거고, 그 흩날리는 모자와 이 깊고 긴 이 천연한 강물이 되게 영상적으로도 딱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메모를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메모지에. 엄청 오죠. 비가 엄청 오죠. 사실은 이제 메모지에 글을 썼어야 되는데 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장면은 어쩌면 그 비가 글자처럼 이제 메모지에 떨어진 거니까 그게 일종의 시상 같기도 하고, 그 위치가 이제 소녀의 마지막이었던 그 위치에서 비를 그렇게 맞고 막 있는 게 차가운 현실 같은 걸로 이렇게 온몸으로 다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상이 오는 거를 온몸으로 다 받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시가 되나? 어쩌면 이제 자기 현실의 가장 중심부에 그 장면에서 비를 맞으면서 아마 미자는 그때 500만 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합의금 500만 원 어떻게 마련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메모지에 그 글자를 썼던 그 빗물이 자기를 하염없이 적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가장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자기가 딱 직면할 때 시상에 젖어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그 장면이 그렇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딱 결심하고 이제 노인한테 가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을 받아야겠다, 또는 내지는 성적인 서비스를 해줘야겠다라고 막 거기서 기왕 쫄딱 접근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노인과 관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역신문 기자도 만나고 막 이런데 기자가 이제 살짝 접근을 한 거죠. 이제 미자한테 그 정보 좀 빼내려고. 항상 보면 호의를 갖고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미자 보고, 가해자들이죠. 엄마, 만나봐라. 당신이 할머니니까 당신이 만나는 게 여자 대 좋겠다. 여자로 만나라. 그러면서 이제 안내상이 한마디 하는 게 뭐, 근데 의상이 너무 튄다고 막 뭐 이런 말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내상도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사람을 이제 수단으로 보느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인데, 이제 이 미자를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그 피해자에게 좀 이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수단.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시인이 될 수 없고, 본질이나 그 속을 보려 하는 사람은 좀 시인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거를 있는 대상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과 나를 위한 수단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가 이 영화의 인물들 속에서 이제 계속 겹쳐지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시인의 마음은 아닌 거죠. 이 다음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네. 피해자 집에 딱 도착해서 여기서도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자가 무엇을 보는가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과학실을 봤다면 여기서 이제 미자가 집 안에 이제 쭉 보면서 아이의 사진을 이제 가만히 어릴 이제 때부터 지켜보는 거죠. 사진. 이 아이의 인격을 그 사진을 통해서 쭉 이제 봅니다. 실은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김용탁 시인의 말이 뭐 저는 여기서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자가 뭘 이렇게 바라보나, 그리고 여기서 그 소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보는 게 뭡니까? 떨어진 살구예요. 살구. 그 살구를 딱 주워 먹으면서 이때 메모를 남기죠. 살구는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 깨어지고 밟힌다. 밟힌다에 또 이 스펠링도 틀렸어. 밟힌다. 맞아. 다음 생을 위해라고 적었거든요. 이게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 소녀의 삶을 보고 떨어진 살구를 보고
밟혀버린 거예요. 근데 미자가 이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뭐 바람은 흔들고 꽃은 시들었다 그거랑 그다음에 뭐 새는 뭘 위해서 우나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에서 여기서 이 메모에서 처음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어가 바뀐다고 해요. 그 전에 미자의 메모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고 꽃도 시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볼 때 꽃이 시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살구가 몸을 던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대상에 좀 더 내가 들어간 거지 입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 소녀의 감정이 입된 게 이 시문구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살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살구가 피해자 소녀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대상의 감정이입이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살구가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 깨어지고 밟힌다라고 살구의 입장에서 썼잖아요. 내가 바른다가 아니라 점점 그게 시라는 게 그 대상을 바라보다가 내가 그 대상의 마음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처럼 보이고 그게 이제 이 할머니가 소녀를 대하는 마음과 이게 쭉 가는 거죠. 이 시의 표현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을 들여다보다 그 대상이 입하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시에 다가가는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거의 이 미자의 시는 그 대상 그 자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죠. 네, 마지막 시 그런 과정 같아요. 시상으로서의 대상에 우리가 점점 다가가서 동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희진이 엄마를 만나는데 저 제일 좋아하는 장면. 그 제일 좋아하는 장면 진짜. 계속 나오네요. 아니 이 저는 요 장면이 이 장면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처음엔 나는 뭐지 이게 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살구 땅에 떨어진 거 봤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할매가 미쳤구만 어쩌서 이렇게 그러다가 평생 살았는데 살구가 그런 거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으로 처음 본 건데 꽃을 보는 게 행복해요. 이런 거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뭐 이런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피해자 엄마는 도대체 뭐 이 사람 뭔데 이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그치. 그래서 또 잡담을 주고 받아요. 뭐 그러게요 하면서 대충 받아주는 거지. 대충. 왜냐면 뭐 이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와서 말을 거니까 이분 온 이야기 농사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한참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론을 꺼낼 줄 알았는데 진짜 잊어버린 돌아서서 거지. 딱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표정. 자기가 아차 하면서 생각. 그 표정 진짜. 여기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또 아마 좀 그렇겠죠. 근데 진짜 이때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더라. 이것도 좀 상투적이네요. 가슴을 정말 쓸어내리게 되더라. 근데 제가 이 장면도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게 이 망각이 현재 머무르게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적으로 망각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멀쩡하다가. 미자는 어쨌든 이 여자의 합의금을 설득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어야 됐어. 토용으로만 보자면. 근데 망각이 일어나 버려서 뭔 얘기를 했냐면 농사 얘기, 살구 얘기를 하고 딴소리 막 잔뜩 하다가 그 목적성과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온 건데 역효과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대화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피해자에게 만약에 이 미자가 목적성을 안 잃어버렸으면 돈 얘기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해달라 받아라. 아니면 뭐 그러면 감정적인 얘기를 더더욱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건데 음. 어쩌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자가 여기서 실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건지 망각이 현존을 만든 건지 아니면 삶의 실패를 만든 건지 굉장히 이 장면이 너무 묘한 거예요. 뭐라고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그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치매라는 병을 앓고 병 있어서 때문이니까. 생긴 어떤 우연에 의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극히 순수할 수밖에 없고. 너무 저도 생뚱 같았어.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면. 너무 이 장면이 딜레마인 거예요. 뭐 그냥 이걸 쉽게 표현하면 시인들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되게. 나 시만큼 세상에 비효율적인 일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시가 무슨 뭐 누구를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그렇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대상을 제일 어떻게 보면 이 바나나 우유만 먹어야 되잖아. 밥만 남았으면 먹는 거고 이 미자는 그거 하러 간 거야.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먹어야 된다는 자체를 잊어버렸어. 살고 보고 뭐 사진 보고 하다가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먹는 게 아닌 뭔가로 대하는 거니 이게 시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사과 있는 다른 걸 보래. 다른 걸 보래. 사과는 비효율적이야. 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래. 에이 먹는 게 낫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스포는 아니지만 네. 다음 주 예고에 살짝 가면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다는 걸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그러니까 영화의 핵심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진 이 효용을 잊어버려야 순수하게 내가 이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게 먹는 거야 또는 이게 무슨 뭐 글 쓰는 볼펜이야 이런 게 외부에서 이미 들어온 이상 난 얘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일단은 잊어야 되죠. 잊어야 되죠. 근데 자연스럽게 잊어졌지.
잊어졌지만 잊어버렸지. 어쨌든 그러면 그 순간 미자는 시인의 포지션에 쓴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얼마나 처절한가. 전 비 오는 장면도 사실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길어 올려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시상이 아니라 비 맞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내가 그냥 닥치는 거예요. 이 시상은 그 시 쓰기 쉽냐 이러면서 이 김용탁 시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는 오는 거다. 맞아요. 허락되는 거다. 오는 거다. 근데 또 시상이 가만히 있으면 와줘야 안 온대잖아. 기다려야 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바라보고 또. 가만히 기다리면 시상이 찾아오는 거야. 이거를 이제 비 맞는 장면 이런 장면으로 되는 건데 그 찾아옴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현실의 중심을 봐야지만 그게 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박상태 씨 또 만나가지고 뭐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이제 박상태 씨랑 밖에서 그 시 낭송에 갔다가 이제 밖에서 얘기하는 장면 잠깐 나오죠. 담배 피러 나왔는데 미자한테 말을 건네죠. 울고 있을 때. 왜 울고 계세요? 이러는데 이 박상태 씨가 매너가 좋아 여기서 또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음담패설을 해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인데 시는 몰라.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필부예요. 그냥 필부고 그냥 자기 역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 하는 사람인데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는 이런 필부들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그리고 냉소만은 아닌 그래도 약간의 그 정도면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봐야지. 그런 게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편을 들어주진 않는데 음. 적대시까지는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카메라가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생활인의 모습이 자꾸 등장하나 했을 때 그 감상은 제가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은 계속됩니다. 시도 계속됩니다. 영정사진을 보고 밥을 짓는 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합의금 500만 원 해결하는 뭐 그런 장면에서 뭐 겉도는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자가 드디어 500만 원 마련 받으려고 이제 김노인을 딱 찾아가죠. 이 장면도 저는 또 좀 짜릿한데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거기 가족들 다 모여 있고. 가족들 하는데 이제 돈 받으러 왔다 이러면서 가는데 이때 소통을 노인이 말이 잘 안 되니까 글로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글을 또 확대해서 보여주는 앵글이 그 미자의 시를 메모하는 앵글과 비슷해요. 아 이게 그런 뭐랄까 그 예술가로서의 글쓰기와 생활인으로서의 글쓰기에 다르지 않단가? 하여튼 뭐. 아니 뭐 이 대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대조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밥벌이의 중요성일 수도 있죠. 생계의 중요성.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뭔가 피상적이고 뭔가 저 멀리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생활 그 자체가 시의 그렇죠. 그대로가 삶의 될 수 중심으로 있는 딱 거죠. 당장 나는 들어가는 500이 거죠. 제일 중요해 지금. 시로서의 글쓰기, 생활로서의 글쓰기가 같은 앵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맞아요. 같은 종의 같은 앵글 겹쳐지죠. 착착착착 보여지니까 이게 되게 좀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통점과 동시에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서의 소통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거든요. 돈을 달라 이거죠. 안 된다. 왜 줘야 되냐. 깎아달라. 뭐 이런 목적성 아니겠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시로서의 글쓰기는 그 목적성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얻기 위한 목적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집을 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렇다면 이제 이 글쓰기에 가깝겠지만 그 시의 목적은 요가하고는 조금 종류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다르겠죠. 들어요. 밖에 있는 어떤 걸 얻어내는 그걸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으로 해석하셨구나. 그거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생활로서의 글쓰기와 시로서의 글쓰기는 그 목적성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회장이랑 주고받던 그 글쓰기 때문에 대조해서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좀 대조해서 왜냐하면 이 장면은 너무나 목적성이 분명한 글쓰기이니까 조금 대조돼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해자 부모들이 얘기하니까 미자는 이대로 다 끝난 거냐? 완전히요. 이게 끝난 거 맞냐? 그러면서 누가 고발만 안 하면 이게 끝난 거다 이러니까 고발해야지. 야, 결국 미자가 고발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기 손자가 연행 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락실에서 데려와서 이제 마지막을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씻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해라 것이죠. 이런 뜻인 것 같으니까 사람은 언제나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발톱 깎아주고 한 게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말이 돼버린 게 됐죠. 일종의 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경찰이 오고 아이를 연행해 가고요. 근데 이 아이를 연행해 갈 때 미자는 아이를 쭉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걸린 셔틀콕을 바라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셔틀콕을 꺼내는 데고 무심히 그 경찰과 또 배드민턴을 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는데 이 현존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순간을 봐야 된다. 그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도 보는데 미자의 행위 속에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맞아요. 자기 애가 잡혀가는데 그 나무에 걸려 있는 셔틀콕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미자가 앓고 있는 병과 이게 그 혼돈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관객들은 저게 미자의 치매 때문인지 위약이거나 아니 억지로 잊으려는 행동이거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아이가 잡혀간 그날 밤 마침내 미자는 이제 시를 맞아요. 씁니다.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직면하고 나서야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화센터시 종강일인데 단상에는 이제 미자가 준비한 그 꽃다발이 있는 건데 정작 시인은 이제 없고 유일하게 미자만 시를 썼고. 그 아무도 시를 안 썼어. 왜 안 썼을까? 그러지는 않을 텐데 뭐 어설프더라도 쓸 텐데. 어설프라도 쓸 텐데 그러니까 이 문화센터에 시를 배우러 간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진짜 무슨 학생 시 스쿨 같았으면 그래도 무조건 썼겠죠. 썼죠. 숙제로라도 멋있어도. 썼겠지만 이 문화센터에 뭐 얼마나 강제성이 있겠어요.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삼아 간 사람도 많을 것이고 물론 친목 모임으로 한 사람도 있어. 한 아닌데 명도 뭐. 안 썼다라는 건 약간 영화적인 장치겠지만 그렇죠. 아마도 여기서 시를 진지하게 대한 사람은 미자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시를 배운다는 것 자체에 만족했겠죠. 그리고 이제 진지한 자세 플러스 거기까지 도달한 그렇죠. 그 정도의 사유까지 도달한 사람이 없었을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제 미자의 시 아네스의 노래가 이제 쭉 읽혀지죠.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한가요? 이렇게 이제 쭉 시작되다가 첫 번째 연이 끝나고 나서 목소리가 바뀌죠. 죽은 희진이 목소리로 이제 바뀝니다. 이게 미자의 그 시인으로서의 시선이 그 완전히. 대상에 완전히 합일된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걸 그렇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살구에서 한번 연습했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시 얘기 쭉 나오면서 뭐 더러운 내 발목에 입 맞추는 풀릴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이런 그 문구들이 쭉 나올 때 학교를 보여줘요. 희진이가 사라졌지만 시끌시끌하게 수업을 하는 학교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의 목소리로 시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시란 게 현실을 바꾸지도 못하고 다만 어떤 잊혀진 사람들의 들리지 못한 그냥 목소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별을 할 시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고가도로 위로 화면은 가고 시는 이제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식구가 나올 때 그 고가도로 위를 다시 이제 비춰줍니다. 아마도 이제 소녀가 생을 마감한 곳이고 미자의 모자가 날아간 곳이고 아마도 미자도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게 되는 한 장면이고 희진이가 뒤를 돌아보죠. 미소인 듯 슬픔인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강물을 쭉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페이드 아웃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와, 근데 희진이 얼굴에서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런 되게 뭐랄까 그렇죠.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 표정도 그렇고. 아까 음악 얘기했는데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 얘기를 했는데 오프닝부터 배경음악이 없습니다. 단지 물 흐르는 소리로 시작해서 물 흐르는 소리로 영화 끝나죠. 그래서 왜 BGM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을까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앞작품에서는 다 네. BGM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시에서 딱 BGM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음악 역시나 일종의 하나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석하라. 긴박감을 느끼세요. 뭐 이 장면은 뭐 아이러니를 일종의 느껴보세요. 시그널처럼. 뭐 이게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영화가 시이고 하나의 텍스트처럼 이해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음악이라는 데서 오는 감정 말고 그냥 이 장면을 다른 사람이 주는 감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눈으로 봐라. 저는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자신만의 눈으로 봐라. 만약에 거기서 슬픈 음악을 썼으면 이미 슬픈 감정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눈으로 봐라. 너의 감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길어 올린 그 감정으로만 이 상황을 한번 봐봐라. 그런 의도에서 음악을 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고 본다라는 이 영화의 테마에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듣다 보다 본다. 음악을 뺐을까? 뭐 저는 그 정도인데 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아까 질문 주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영화를 느낄 때 느꼈던 그 감성이 BGM을 빼고 나니까 이 배우님의 음성이 또 독특하기도 해요. 발화가 모든 대사가 되게 시적으로 들려요. 맞아요. 음악이 없으니까 낭독으로 들리고 시적으로 들리고 이분의 음성이 실제로 약간 느릿하면서도 우아하시면서 약간 생활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모든 대사가 굉장히 시적으로 들린다. 저는 요즘에 그 논란이 됐던 정의의 그 강수현 배우의 대사 톤 네. 이런 걸로 사람들이 되게 네. 싫어했는데 이 여배우 정윤희 배우님 맞죠? 네. 예, 이 윤정희 배우님도 윤정희 배우님, 배우. 윤정희 배우님도 생각하면 되게 옛날 배우시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 대사 톤이 약간 그런 시적인 은율 같은 맞아요. 대사 톤을 맞아요. 썼어요. 약간 떠 있어 이렇게.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인의 대사가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할머니, 그러니까 이 미자의 톤만 그래. 다른 사람은 되게 현실적인 톤처럼 느껴지는데 맞아. 미자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 약간 좀 다른 다른 톤을 써. 그 그러니까 나무 쳐다볼 때 지나가는 할머니 막 이런 분들 막 완전 생활인.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그 시적으로 들린다는 게 그 약간의 은율이 다른 은율을 느끼게 해주는 게 또 이 윤정희 배우님을 쓰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자꾸 드는 네. 거예요.
여기서 아주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얘기하자면 제가 이 마지막 장면에 물소리가 나오면서 저는 감동받은 영화는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는 면이 있는데 엔딩 크레딧을 쫙 보고 싶은데 넷플릭스로 봤잖아요. 넷플릭스는 3초가 안 돼서 예고편이 팍 나와요. 저도 그때 좀 상통을 짜증나더라고요. 다 깨버렸어요. 이 엔딩 크레딧을 보는 여운을. 근데 그거는- 끄고 다시.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느낀 이 개인적 아. 경험이 음. 이 시의 영화와도 같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엔딩 크레딧을 보고 있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행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맞아요. 엔딩 크레딧을 맞아요. 보면서 이 영화를 쫙 음미하고 정리를 쫙 싶었고 해야 되는데. 그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고 싶었어. 근데 이 행위를 넷플릭스가 싹 걷어가고 거기 상업 광고가 빠바박 나오면서 아, 이건 시네필들이 조금 항의를 해야 돼요. 그게 나는 그 엔딩 크레딧을 못 보겠는 거야. 이게 난 뭐 설정을 잘못했는데 싶었는데 그 순간 너무 화가 갑자기 딱 올라왔거든요. 아. 그거 끄니까 또 봐지는데. 근데 이게 뒤에를. 너무 이 영화스러운 거야. 이 내가 느낀 그 개인적 장면 아. 하나가. 맞네. 넷플릭스는 어떻게든 넷플릭스 보라고 나를 잡아두는 사급적 도구로서 나를 대하고 맞네. 나는 그 순간만이라도 시인의 마음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이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확 뒤틀리더라고. 이 현대 효율 일변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시가 도태되는 이유입니다. 이거야 이거. 근데 또 반면에 또 되게 그 근데 또 아이러니인데 넷플릭스 있어야 또 시를 넷플릭스가 보니까. 있으니까 그 시를 보게 된 거거든요. 아, 정말. 자, 그래서 퇴근길 일부 명상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 영화를 본 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감상을 이 뒤로 밀었는데 근데 적고 보니까 저도 약간 시 같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감상을 퇴근길 일부 명상으로 하고 싶냐면 아름다움은 고통의 시면에서 울면서 피고 추함은 활짝 드러난 표면에서 웃으면서 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고통의 시면에서 울면서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신의 시. 이 영화에서 그래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고통의 시면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근데 추한 거는요. 활짝 드러난 표면. 이게 다 뭐냐면 박상태의 농담도 그렇고 안내상의 그 제스처들도 그렇고 가해자 부모들의 뭐랄까 그냥 사회성 짙은 이 말들도 추한데 그게 활짝 드러난 표면에 있는 것들이야. 표면에. 근데 사실 그것들은 사라지거든요. 그것들은 소멸할 거거든. 제가 최근에 시쓰기의 자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저 같이 독서 모임한 이상균 네. 작가님께서 네. 본인도 시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시를 쓰는 거를 읽고 계셔 주시거든요. 포스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나는 소설이 됐을 때는 관객을 웃기기 위해서 코미디언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코미디언은 웃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냉철하게 내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근데 시는 내가 시를 쓰려고 생각하면 밝아벗어야 한다고 온전한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고 엄두가 안 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밝아벗는 게 시인뿐이라면 나는 힘들겠지만 내가 밝아벗음으로써 독자를 밝아벗길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이 쓴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시 앞에서 온전히 밝아벗은 독자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멋진 말이네요. 각오가 필요한 거라는 거는 그만큼 순수한 열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일상은 선해도 생활은 악하다. 그러니까 일상 자체는 되게 아름답게 묘사돼요. 여기서 지나가는 꽃들. 근데 생활은 좀 악한 거야. 그 생활이 악을 만드는 모양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진실을 보면서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시를 쓰는 건 어렵고 시를 쓰지 않는 건 더욱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행위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 진실을 본 순간은 시를 쓰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서는 이걸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시라는 역설과 아이러니가 아니고서는 내가 바라본 진실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할머니 미자의 입장에서 종욱이 자기 손자가 그 소녀를 살해했다는 이거를 논문을 쓰겠습니까? 표현할 아니면 뭐 언어가 일기를 없어요. 쓰겠습니까? 무슨 말로 쓰겠어요? 표현하지 않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상이 오기까지는 너무 어렵지만 그 시를 쓸 마음이 생기면 시를 쓰지 않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오, 대단한 시인이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시를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시를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음속에 뭔가가 있으시군요. 그래서 시를 쓰지 않는 건 더 어렵다라는 글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시인의 마음이라고는 1도 없는 홍 박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찬원 감독님이 네. 이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시 영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